반갑습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주열국지라는 중국의 역사소설의 픽션과 넌픽션을 구별하고 이를 검증하려고 쓴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해설하고 보충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1장 패자를 기다리며 제1절 낙양천도 1. 주선왕 즉위 전까지 중에서 주나라 초기부터 공화시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에도 제가 쓴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열팩열국지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자금흥의 춘추자전과 국어, 유양의 30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킨 후 강태공, 소공석, 주공단에게 은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기본 방침을 물었습니다. 이에 강태공은 은나라 선비들과 은나라 도읍인 조가의 백성들을 남김없이 죽이자고 했고, 소공석은 은나라에 죄있는 자들을 죽이자고 했으나 주공단은 은나라 백성들도 이제는 주나라 백성이다. 어찌 이들이 은나라 백성이었다고 하여 처벌하려고 하는가? 오직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 은나라 백성들이 순복할 것이다. 백성에게 잘못이 있다면 나의 탓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진언했는데요. 주무왕은 주공단의 진언을 수용하고 은나라 백성들에게 창고를 열어 곡식과 재물 등을 나누어 주었고, 감옥을 열어 그곳에 잡혀있던 자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주무왕은 은나라를 멸한 후 아버지 창을 문왕으로 추존하고 동생들인 선에게 관나라, 주공단에게 노나라, 도에게 채나라, 진탁에게 조나라, 무에게 성나라, 처에게 광나라, 봉에게 강나라를 봉했습니다. 공신인 강태공에게 제나라, 소공서에게 연나라, 그리고 은조왕의 아들인 무경에게 은나라 유민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주무왕은 선대 성군들을 추념하여 신동시의 후손을 초나라에, 황제의 후손을 축나라에, 요의 후손을 개나라에, 순의 후손을 진나라에, 우의 후손을 기나라에 각각 봉하는 등 이른바 봉건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주무왕의 아들 주성왕은 삼촌이자 주무왕의 동생인 봉에게 위나라, 제에게 옆나라를 봉했고, 은조왕의 이복형인 미자계에게 송나라를 봉하기도 하였습니다. 흔히 선을 관숙선, 도를 채숙도, 진탁을 조숙탁, 무를 청숙무, 철을 곽숙처, 봉을 강숙봉이라고 하며 분봉받은 땅 이름 뒤에 아제비 숙자를 붙이는데요. 이는 주성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다들 삼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나중에 주나라 대에서는 천자가 자기와 같은 성인 희스성의 제후들을 부를 때 숙부라고 칭하는 것에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천자가 제나라, 송나라, 진나라와 같이 이성의 제후를 부를 때에는 백구라고 했다고 합니다. 관체세가에 의하면 주문왕, 즉 창과 정비인 태사와의 사이에는 백읍고, 주무왕인 발, 선, 주공단, 도, 탁, 무, 처, 봉, 제의 1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선과 단의 형제 관계와 관련해서는 단이 선의 형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체세가에 의하면 주문왕의 장자 백읍고는 주무왕의 형이었지만 후계자가 되지 못했고,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했을 때는 이미 죽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주열국지 제80회에서는 창이 유리에 갇혔을 때 은조왕이 백읍고를 삶아 죽여 그 국을 창에게 보내 먹게 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주열국지의 묘사가 사실이라면 백읍고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창과 은조왕의 갈등 속에서 희생되었고, 주나라의 전성령과 농공행사에서는 제외된 비운의 장자가 아니었나 싶네요. 제나라 땅으로 가던 강태공은 지난날 자신에게 경제력이 없다며 떠났던 아내가 출세한 자신에게 다시 아내로 받아줄 것을 청하자 그런 물을 엎질러 놓고는 이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있겠느냐며 이미 전련된 인연임을 강조했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이같이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복수불반분의 말은 이때 생겼다고 합니다. 또 고죽이란 나라의 두 아들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는
천도와 인도를 어기고 세운 나라라며 주나라의 벼슬을 사용하고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뜯어먹었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원래 백인은 고죽의 임금 묵대초의 세자였습니다. 묵대초가 자신보다 동생인 숙제에게 군의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숙제에게 군의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몰래 북해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숙제도 아무런 흠이 없는 장자가 있는데 내가 어찌 군의에 오리랴 라며 군의를 사용하고 고죽을 떠나는 바람에 고죽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을 군주로 옹립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백이와 숙제의 청렴결백한 품성에 대하여 한비는 한비자 강급시신에서 백이와 숙제는 중한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터운 상도 이롭다고 하지 않으니 둘은 처벌하여 금하게 할 수 없고 포상으로도 부릴 수 없다. 이런 신하는 자기 명성은 쌓을까 모르나 나라에는 참으로 무익하다라며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으면 그 사람의 적서와 형제자매의 서열에 따라 위로부터 백, 맹, 중, 숙, 계의 순서에 해당하는 서열의 명칭을 붙인 뒤에 그 사람의 이름이나 시호를 붙였는데요. 이름 앞에 붙은 서열 명칭으로서 그 사람의 형제자매의 서열을 알 수 있습니다. 맹은 첩소생의 장남이나 장녀에게 붙였다고 합니다. 가령 백이 형제를 예로 들면 묵대초에게 서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백이는 묵대초의 적자의 맏아들이라는 뜻이고 숙제는 묵대초의 셋째 이하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그러므로 백이와 숙제 사이에는 적자든 서자든 중자로 시작되는 이름에 동생 또는 형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주무왕은 천하를 얻은 지 3년 만인 기원전 1043년에 죽고 그의 아들 주성왕이 즉위했는데요. 그가 너무 어려 주공단이 습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주공단의 동생이자 주성왕의 숙부들인 관숙선과 채숙도는 주공단이 정권을 독점한다며 불만을 품고 이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주공단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고 헛소문을 유포하는 한편 은나라의 수복을 노리던 무경과 연합하여 은나라의 유민들을 끌어들이고 또 주나라가 은나라를 칠 때 공을 세운 데 반하여 푸대접 받았다고 느끼는 부군의 오랑캐 등 주나라에 반대하는 세력을 끌어모아 기원전 1040년에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상감의 난이라고 합니다. 원래 주무왕은 무경에게 은나라 유민들을 다스리게 하면서 그를 믿지 못하여 동생들인 관죽성과 채숙도에게 무경을 도우면서 한편으로는 감시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무왕의 동생들 즉 주성왕의 숙부들이 오히려 무경을 반역의 길로 끌어들인 셈이 되었습니다. 주공단이 상감의 난을 어떻게 진압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고 주봉기에는 방군을 진압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일거에 진압하고 싶었겠지만 갓 출범한 주나라 왕조가 안정되지 못한 데다 비록 은나라가 멸망했다고는 하나 근 600년을 지속한 은나라의 잔존 세력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대대적인 소탄전보다 반군을 포위하고 고사시키는 작전을 구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이 장기간 왕실을 비울 수도 없었을 것이니 아마 반군을 제외한 다른 동생들과 제후들을 독려하여 반군을 포위하고 격리시켜 진압하지 않았나 싶네요. 어떻든 기원전 1048년에 상감의 난은 진압되었습니다. 주공단은 상감의 난 주동자 처리와 관련하여 관죽성과 무경은 죽였고 채숙도의 경우에는 사서들마다 기록이 상이합니다. 채숙도와 관련하여 동주일국지 제4회에서는 주공단이 관죽성과 채숙도를 함께 죽였다고 묘사하고 있고 회남 행산열전과 설원지무에서도 주공단이 관죽성과 함께 채숙도도 죽였다고 기록 소개하고 있으나 주봉기, 노주공세가, 관제세가, 위강숙세가, 송미자세가에서는 채숙도를 죽이지 않고 추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주자전 노양공 21년조에서는 채숙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노정공 4년조에서는 채숙도는 추방되었다고 상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원지무에는 상감의 난 주동자 처리와 관련한 주공단과 제나라 사람 왕만생의 재미나는 대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상감의 난 주동자 처리와 관련하여 주공단이 고민할 때 왕만생이 찾아가서는 바깥까지 영전 나온 주공단에게 나라 안의 일을 토론하고 싶으면 나를 안으로 들게 하고 나라 밖 일을 토론하고 싶으면 이렇게 밖에 서서 말하겠다. 어쩔까요? 물었습니다. 이에 주공단이 그를 안으로 모시고는 앉으라는 말이 없자 왕만생은 큰일이면 앉아서 말하고 작은 일이면 이렇게
기대해서 말하겠다. 어쩔까요? 또 물었습니다. 이에 주공단이 그를 자리에 앉게 하자 왕만생은 성인은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성인이 아니라면 말해도 모른다던데 말할까요? 아니면 말하지 말까요? 또 물었습니다. 주공단도 그 질문에는 어쩔지 몰라 생각 중이었는데 왕만생은 이를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는 사직이 장차 위험할 것이다 라는 글을 써서 자기 가슴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주공단은 알았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이튿날에 관숙성과 제숙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선문답 같은 이야기죠. 다시 본게임으로 돌아갑니다. 주승왕은 상감의 난을 진압한 후에 무경이 다스리던 지역을 미자계에게 주어 송나라로 다스리게 했고 은나라 유민 일부를 떼어내어 봉에게 주며 위나라로 봉했습니다. 주공단은 기원전 1035년에 주승왕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그 후에 병사하였습니다. 주공단은 주무왕의 동생으로서 은나라를 멸망시킬 때에는 군사 참모로 활약했고 주나라 왕조 초기에는 봉건제도와 예약, 시법 등 주나라를 상징하는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상감의 난을 진압하는 등 실질적인 주나라 건국 1등 공신입니다. 예학은 예절과 음악을 말하는데요. 이때의 예절이란 단순히 오늘날의 에티켓 수준의 예절이 아니라 가정과 나라의 질서와 규범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음악이란 오늘날의 오락이나 여흥이 아니라 인심을 감화시키고 교육하거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었는데요. 주로 나라의 원로가 간장했다고 합니다. 또 시법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시호를 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후 주승왕도 기원전 1021년에 죽고 주광왕이 즉위했는데요. 주광왕은 1002년에 흉노의 전신인 귀방을 정벌하느라 거병한 일과 동방순시 외에는 국력을 크게 소모한 일은 하지 않아 사회가 안정되었습니다. 이같이 주승왕과 주광왕의 제위기간 기원전 1042년부터 996년 동안 사방의 오랑캐들이 복속했고 백성들의 생활이 풍족했으며 형벌이 시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외치와 내치가 성공했다고 하여 이 시기를 성강치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4대 주소왕은 초나라 인근의 보나라가 주변 소국들을 이끌고 난을 일으키는 바람에 골치를 앓았는데 기원전 977년에는 주소왕이 직접 2차 남전길에 올랐으나 악교로 붙인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악교가 물에 녹는 바람에 배가 침몰하여 한수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5대 주무왕은 영토확장과 서방낙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기원전 965년과 961년 두 차례에 걸쳐 서영정벌에 나서 주왕실의 위세는 떨쳤지만 국력을 많이 소진했고 기원전 967년에는 신하들이 반대를 뿌리치고 gen용을 쳤다가 흰늑대 4마리, 흰사슴 4마리만을 잡고 회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gen용 등은 다시는 주왕실에 조현하지 않았습니다. 주봉기에 의하면 주목왕은 즉위할 때 나이가 50이었는데 54년을 제위했다고 합니다. 6대 주공왕은 경수에서 유람할 때 밀나라 강공을 배행하게 했는데 그때 밀강공의 애첩을 보고 반하여 1년 뒤에 무력으로 밀나라를 정벌하기도 하였습니다. 밀강공 모친은 밀강공에게 내가 무슨 덕으로 미녀 셋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며 애첩 셋을 주공왕에게 바치라고 충고했으나 밀강공은 이를 듣지 않았다가 결국 나라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10대 주여왕은 백성들의 벌목, 사냥, 낚시를 금지하고 이의 수입을 왕실이 챙기거나 자신이 총애하는 영나라 이공 등에게 나누어 주었고 백성들이 이에 저항하자 강력한 형벌로 다스렸으며 백성들의 원성은 물론 신하들의 직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결국 기원전 841년에 호경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주여왕은 채 땅으로 달아나 그곳에서 무려 14년 동안 호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원전 828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11대 주선왕이 즉위하였습니다. 폭동 때 주유왕은 채 땅으로 달아났지만 태자정 즉 주선왕은 달아나지 못하고 소공석의 후예인 소공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 백성들이 이를 알고 소공의 집에 와서 태자를 내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소공은 자신의 아들을 태자라고 하여 내놓아 소공의 아들은 성남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마천의 사기표 12제후 연표는 바로 이 기원전 841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폭동으로 주여왕이 호경을 비운 사이의 기간, 즉
기원전 841년부터 828년을 공화시대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공화당이나 공화정권과 같은 말은 이때 나온 말입니다. 주본기에서는 소공과 주공이 함께 집정했다고 하여 공화시대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제태공세가, 진세가, 연표 기원전 841년 준안에서는 대신들이 집정했다고 하여 공화시대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공나라 백작인 화가 집정했다고 하여 공화시대라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주나라 왕실은 주변 제후국들이나 오랑캐에 대하여 왕의 언덕과 세가 미치는 정도에 따라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했는데, 왕성을 중심으로 교회 500리 안 지역을 전복, 전복 밖 500리 지역을 후복, 후복 밖에 500리 지역을 빈복, 빈복 밖에 500리 지역의 오랑캐를 요복, 요복 밖에 500리 지역의 황야를 황복이라고 구분하여 이들에게 조공과 군사 지원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열패결국지의 이번 회차에 해당되는 부분의 팩트체크에서는 창의 아들 선과 단의 형제관계, 소공석이 창의 아들인가 하는 점, 상감이란 뜻, 상감에 난 주모자들 중 세족도의 처분, 주무왕이 중원을 통일한 시기, 주무왕의 나이에 대한 의혹, 공화시대에 대한 뜻 등에 대한 사스의 상이한 기록을 설명하고 있고, 브리핑 플러스 덤에서는 중국 고대 사람들의 성씨와 시호, 형제자매의 서열에 대한 명칭, 주공단의 겸손한 태도, 주나라 왕실이 제후국들을 대하는 방침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화관에 가시면 고정좌석이 있습니까? 늘 즐기 앉는 자리 말이죠. 일본의 심리학자 미즈키 히로미는 극장 좌석의 선택과 그 사람의 성격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로미에 따르면 스크린을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중앙좌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결단력이 있고, 중앙에서 조금 뒤쪽은 침착하고 차분하나 배타성이 강하고, 중앙에서 좀 앞쪽은 사교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중간이기는 하나 스크린을 비스듬히 보는 옆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강하고, 뒤쪽 구석은 자신감이 부족하며 주변 상황에 민감하고, 앞쪽 구석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적다고 하네요. 미즈키 히로미의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들의 극장 좌석 선호와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